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공화국 마라톤 선수로 선발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체제의 이름 아래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살아가던 그는 가족과 함께 위험천만한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숨어 지낸 3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과 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마을이었어요.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셨는데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배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늘 허기진 배를 붙잡고 놀이터 대신 들판을 뛰어다니곤 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뛰는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과 달리기 놀이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먼저 도착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내 다리가 정말 빠르구나, 진짜 공화국 선수가 되겠어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제게는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스스로도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운동장은 딱히 운동장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흙바닥 위에 손으로 선을 긋고 뛰는 공간이 전부였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열심히 달렸고 처음으로 지역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대회는 평범한 시골 학교들의 체육대회였지만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결승선을 통과한 뒤 사람들이 보내준 박수 소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선생님들이 잘했다 고 외치는 목소리는 어린 저를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는 지역 체육대회에서 계속 좋은 기록을 냈고 도급대회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기록을 눈여겨본 체육 관계자가 저를 평양체육단에 추천했어요. 얼마 뒤 선발 소식이 집으로 전해졌고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 역시 공화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짐작하지 못한 채 더 큰 무대로 간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어머니는 새로 마련한 운동복보다 제가 길에서 먹을 옥수수떡부터 챙기셨습니다. 평양에 간다는 말을 들은 이웃들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운동할 수 있겠다며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장에서 허리를 굽히며 일하는 동안 제가 좋은 성적을 내면 집안 형편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달리기는 좋아하는 운동이면서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해 체육단 합숙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알던 학교 운동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여러 선수가 정해진 훈련표에 따라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기록을 재는 지도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이제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체육단과 국가의 이름을 걸고 뛰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선발됐다는 기쁨보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먼저 들었습니다. 합숙소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운동장에 모인 뒤 기초 체력 훈련과 장거리 달리기, 자세 교정을 반복했어요. 식사와 휴식 시간도 훈련표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훈련 뒤에는 정치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몸이 지쳐 눈꺼풀이 내려앉아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라톤 훈련은 단순히 오래 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원은 구간마다 속도를 정해놓고 기록을 확인했고 보폭과 호흡이 흐트러질 때마다 같은 구간을 다시 뛰게 했어요. 장거리 훈련이 있는 날에는 새벽부터 외곽 도로로 나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양말이 땀에 젖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저녁에는 다음날 훈련복과 운동화를 직접 손질해야 했습니다. 장비가 넉넉하지 않아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꿰매 신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기록이 선수의 자리를 결정했습니다. 전날보다 기록이 떨어지면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부진이 이어지면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추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록이 좋지 않았던 날 혼자 트랙을 더 돌아야 했어요.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다음 훈련을 기다리던 동료들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오전 훈련 중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이 부어올랐지만 의무실에서는 진통제와 간단한 처치만 받았어요. 며칠 쉬면 기록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통증을 참고 다시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밤마다 부은 발목에 찬 수건을 감으면서도 아프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상보다 선수 명단에서 밀려나는 일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지도원들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대와 체육단의 명예까지 저버리는 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부모님이 마을에서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은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합숙소로 돌아오면 동료들과 말을 나눌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던 선수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놓을 수도 끝까지 붙잡을 수도 없는 짐이 됐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집에 다녀올 때면 부모님은 제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말을 삼키면서도 훈련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제가 국제대회에 나갈 선수라고 믿고 있었고 부모님도 그 기대 속에서 버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합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운동 가방보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은 훈련소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 찾아온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양공항을 떠나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공화국 선수로서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돌아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외국 공항에 도착하자 선수단은 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함께 움직였습니다.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서로 웃는 모습은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낯설었던 것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와 편하게 의견을 나눴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치료진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을 내야 한다는 긴장은 같았지만 지도원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회 전날 선수단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저는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제 눈을 붙잡은 것은 다른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응원을 받는 선수도 있었고 다음날 경기에 대해 지도자와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자리에서 지도원이 허락한 말만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낯선 도시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도로 양옆에서는 관중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손뼉을 쳐주었어요. 기록이 뒤처진 선수에게도 응원이 이어졌고 완주한 선수들은 순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저에게 경기는 늘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그런 풍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지도원이 정해준 속도를 지키려 했지만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발목에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귀국 뒤 받을 평가가 떠올랐어요. 저는 무리해서 앞선 선수를 따라붙었고 결국 후반에 힘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완주했다는 안도보다 기록표에 찍힐 숫자가 먼저 걱정됐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멀리 서 있는 지도원의 얼굴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낯선 세상을 목격한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대회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록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자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끊임없이 감독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이미 제가 돌아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뒤 저는 여러 차례 경위서를 쓰고 사상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록 부진의 원인을 설명해도 지도원들은 변명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빠진 뒤 훈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얼마 뒤 체육단을 떠나 지방의 힘든 일터로 배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한번 밀려난 뒤에는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운동장에 나가지 못한 채 숙소와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시작하면 익숙한 발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왔지만 제 이름은 더 이상 훈련 명단에 없었어요.
지도원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이번 일이 잠깐의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내셨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방 배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날, 저는 가족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아끼며 고민한 끝에 저희 가족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배치가 확정되고 나면 가족이 함께 움직일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국경 쪽 길을 아는 브로커와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에 도착한 뒤에도 한국으로 가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가진 물건과 돈을 모아 우선 국경을 넘을 비용부터 마련했어요. 한꺼번에 사라지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저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 지내며 출발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가족끼리도 탈북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에 나갔고 동생도 평소처럼 학교에 다녔어요.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한꺼번에 처분하면 눈에 띌까봐 필요한 것만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저는 누가 찾아올 때마다 지방 배치가 언제 확정되는지 묻기 위해 온 사람은 아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출발 날짜는 몇 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감춰둔 짐을 다시 풀었다가 쌓여 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띌 수 있어 약속된 장소까지 떨어져 이동한 뒤 다시 만났어요. 검문이 있는 곳을 지날 때면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 받은 증명서나 사진처럼 신분을 드러낼 만한 물건을 대부분 두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전부라고 믿었던 흔적을 직접 버리고 나니 정말 돌아갈 길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출 당일 우리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한밤중에 압록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가에는 찬 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달빛만 희미하게 비출 만큼 어두웠어요. 브로커는 소리를 내지 말고 앞사람이 디딘 자리만 따라오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얕은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 중간에서 발이 미끄러졌을 때 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아 주셨고 저는 다시 중심을 잡고 한 걸음씩 건너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낡은 트럭에 태우고 몇 시간 동안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트럭 안은 밀폐된 공간이었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용히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머릿속에는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중국의 한 작은 마을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영세 작업장도 소개해 주었어요. 저희는 정식 근로계약이나 등록 없이 작업장 한쪽 숙소에서 지내며 기계 부품을 조립하고 포장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면 온몸이 굳었고 임금도 약속한 만큼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작업을 거두는 정도였지만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숙소라고 해도 작업장 뒤편에 붙은 작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가린 채 여러 사람이 함께 지냈고 낮에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 작업장 주인이 허락한 시간과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임금을 제때 달라고 따지기도 어려웠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저희는 돈뿐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지만 중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공장에서의 생활은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부담이 더 컸습니다. 중국 공안이 공장을 점검하러 온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숨죽였습니다. 경찰차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번은 공장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식을 접한 날은 모두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공안 단속이 있을 수 있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는 작업을 멈추고 미리 정해둔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족이 붙어 앉아 바깥 소리가 잦아들기만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동생이 기침을 참느라 입을 막고 있던 모습을 볼 때면 이 생활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모은 돈이 부족해 이동을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뒤 연락이 끊길까 두려워 한꺼번에 맡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동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는 동안 시간이 계속 길어졌어요. 어머니는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의 소식이 궁금해도 연락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생활 때문에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방 안에서 발목을 돌리고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달릴 공간은 없었지만 몸까지 굳어버리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자금을 마련한 우리는 마침내 브로커의 도움으로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제3국으로 이동시켰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제3국에서의 대기 기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대사관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관에 보호를 요청한 뒤에도 곧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신원을 확인받고 현지에서 필요한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에게 이제 보호를 받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에야 저는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중국의 작업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륙할 때의 진동과 함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도달하고 기내 방송으로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올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 시설보다 함께 서 있는 가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국제대회 때문에 외국 공항에 내렸을 때는 며칠 뒤 반드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자유롭게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관계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실감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관계기관의 안내를 받아 신원 확인과 조사를 거쳤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해서 바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 살아온 과정과 탈출 경로를 설명해야 했고 필요한 절차가 끝난 뒤에야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한 번의 설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수로 선발된 과정과 해외 대회에 나갔던 경위, 체육단에서 제외된 뒤 누구를 통해 국경으로 이동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했어요. 오래전 일의 순서를 다시 묻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 각자 설명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받는 것 같아 긴장했지만 저희의 신원과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낸 생활을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공안 단속을 피했던 순간과 동생이 다쳤던 일을 다시 꺼내면 그때의 냄새와 기계 소리까지 떠올랐어요. 조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가족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과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 대중교통 이용법 등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도 장마당에서 돈을 사용했지만 화면의 안내에 따라 돈을 보내거나 카드 한 장으로 물건을 사는 일은 낯설었어요. 교육을 마친 뒤에는 가족이 함께 지낼 거주지가 정해졌고 지역 정착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입과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교육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도뿐 아니라 직업을 찾는 방법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같은 조선말인데도 처음 듣는 말이 많았어요. 서류 한 장을 작성할 때도 어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 몇 번씩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명을 공책에 적어두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뒤엉키곤 했습니다. 거주지로 나간 첫날에는 방 안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는 늘 기계 소리가 들렸고 조사와 교육시설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나니 가족만 남았습니다. 냉장고와 보일러를 사용하는 법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까지 새로 익혀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선수 경력만으로 한국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찾기 어려웠어요. 구직 상담을 받고 여러 곳에 지원한 끝에 도시 외곽의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업 반장이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부품을 집어들기도 했고 순서를 잘못 외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다시 물으면 상대가 답답한 표정을 짓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모르는 척 넘겼다가 더 큰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같은 설명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에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처럼 정해진 날마다 빠져나가는 돈을 계산하고 나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어요. 북한에서처럼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필요한 것을 고르고 그 값을 감당하는 일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월급 명세서를 펼쳐놓고 동생에게 항목을 하나씩 물어보며 다음 달에 쓸 돈을 나눠 적었습니다. 공장 일은 달리기와 전혀 다른 종류의 버팀을 요구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어깨가 굳었고 야간 근무가 있는 날에는 생활 리듬도 흐트러졌어요. 선수였다는 말을 들은 동료가 체력이 좋으니 쉽겠다고 농담했지만 오래 달리는 힘과 기계 속도에 맞춰 하루를 버티는 힘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맡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늘 하루의 결과를 누구에게 검열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됐습니다. 퇴근 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도 낯선 생활 때문에 겪은 일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어머니도 물건을 사거나 병원을 찾을 때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동생 역시 말투 때문에 학교에서 질문을 받는 일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꺼번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힘든 일을 감추지 않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퇴근길에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쳐갔지만 어느 날 집에 있던 운동화를 꺼내 동네를 천천히 뛰어봤어요. 기록을 재는 사람도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래 쉬었던 탓에 숨은 금세 차올랐고 예전에 다쳤던 발목도 뻐근했지만 다음 날 저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 달리는 자세를 알아볼까봐 일부러 늦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얼마 뛰지도 못하고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네 운동장에서는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도는 사람도 있었고 한 바퀴를 걷고 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속도를 늦추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선 마라톤 대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가비 일부가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설명을 읽고 한동안 신청 화면을 바라봤어요. 기록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달리는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회 날을 기다렸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에는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입은 참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순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족과 사진을 찍거나 옆 사람과 농담을 나누는 참가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앞줄 선수들의 몸 상태와 출발 자세를 살피다가 오늘은 누구에게도 기록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참가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양옆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건네고 관중들이 손뼉을 쳐주었어요. 저는 앞사람을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고 제가 정한 속도를 지켰습니다. 중간부터 발목이 뻐근해졌지만 기록을 놓칠까 두려워 무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잠시 속도를 낮췄다가 다시 달렸고 제 힘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목에 기념 메달이 걸렸지만 예전처럼 순위표부터 찾지는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완주까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제 판단으로 속도를 조절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한동안 결승선 뒤에 서서 늦게 들어오는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회 참가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정착지원기관에서는 탈북민 모임에서 운동 경험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선수 생활까지 꺼내야 할까봐 망설였지만 거창한 성공담이 아니라 다시 달리기까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이야기가 끝난 뒤 한 참가자는 자신도 오래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혼자 나설 용기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간이 맞을 때마다 몇몇 참가자와 가까운 운동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의 사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오래 서서 일해 무릎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일이 아직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선수 시절의 훈련법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를 걷고 숨이 차면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것만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나오지 않는 날에는 이유를 캐묻지 않았어요. 저 역시 다시 운동장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고 부모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틈이 나면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마라톤 대회나 차선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달렸지만 이제는 제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